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주권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적폐를 청산하는 수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 제목은 국민의 참된 지도자가 절실하다입니다. 대선이 3월 9일인데요.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그냥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지도자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믿고 따르는, 국민의 앞에서 국민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국민과 함께 싸우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진짜 정치 지도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자가 한국이 더 나아지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라고 믿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하는 분, 당선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이 한국 사회를 통찰해서 민중을 이끌고, 예를 들면은 국힘당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단결시켜서 승리로 이끄는 그런 정치인이 있나 보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참된 지도자는 고사하고, 사실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저마다 자기가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끼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개싸움하고 있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나 싶어요.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국민을 이끌고 국민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평균적인 국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인들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국민보다 더 깨끗하냐, 일반적인 국민들보다 더 도덕적이냐, 일반적인 국민들보다 겸손하냐, 이런 걸 보면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보다도 못하는 거 아닌가, 아주 저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원래 어떤 나라나 민족이 흥하고 이러려면은 참된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그걸 복이에요. 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복이 없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데 정치인들의 수준이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겠나,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인들 수준을 보면은 이런 정치인들로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문제, 대한민국에 참된 정치 지도자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다운 지도자라면 어때야 됩니까? 이 사람이 국민을 그냥 위해준다, 이걸로 사실 부족해요. 국민을 숭배하는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국민을 위해주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정치 현실은 국민을 위해주는 정치인조차도 거의 없죠. 국민을 위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보고 이용하고 기만하고 국민에 군림하려 들고 이러죠. 그럼 지금 정치 지도자가 되길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힘당 윤석열 후보를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개돼지나 노예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PPT에는 윤석열 후보가 한 망언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120시간은 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주에 120시간씩 일하려면 하루에 17시간씩이거든요. 그걸 내내 7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 초기 자본주의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초기 자본주의 때 뭐 인권 개념도 없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개념도 없고 했을 때 자본가들이 무제한적으로 노동자를 착취를 했어요. 아동노동도 막 심하고. 그때 노동자들이 어떤 강도로 일했냐면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일주일 내내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에 120시간이면은 그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니까 다들 병 걸리고 죽고 산재당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한 영국에서 야, 사람을 이렇게까지 부려먹으면은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노동시간에 제한을 둔 게 1833년입니다. 윤석열은 1833년에 영국 사람들보다 인식이 구린 거예요.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아니 부정식품보다 더 아래 것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돈 없는 사람도 요즘에는 굶어 죽진 않습니다. 또 밑에도 보면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하고 나면 맨날 술 먹으러 음식점 가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음식 만들고 서빙해주고 하는 사람은 뭐 프로그램 코딩해가지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택배로 물건 안 삽니까? 택배 배달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누가 지었습니까? 손발노동 하는 게 아프리카 사람들이면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어줬어요? 이런 인식 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낼 수가 있겠냐?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산재로 죽었다. 야, 손발노동 하던 아프리카 사람이 하나 죽었나 보다 할 거 아니에요. 또 극비층은 자유를 모른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최저임금 주기 싫다 이거죠. 산재도 노동자 잘못이다. 이게 종합하면 뭡니까? 야, 니 가난한 사람들 니네가 뭘 아냐. 그냥 불량식품 먹으면서 120시간씩 일이나 해라. 그런데 난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산재 같은 경우에도 잘잘못은 둘째 치고 사람이 죽었으면 정치인으로서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재로 누가 죽었어. 안전장비가 뭐 미비해. 그 안전장비를 더 보강해야 된다. 뭐 사람이 한 명 근무하는 걸 2인 1조로 근무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대책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거를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태도를 가질 거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전에 전두환 찬양 발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사과하라고 하니까 이 사진을 올렸죠. 사과는 개나 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낸 공약은 사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만합니다 국민을. 윤석열이 소상공인한테 50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자. 낙선하면 공약 안 지킬 거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아니 뭐 공약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버렸죠. 윤석열 후보에게 공약이란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국민을 뭘로 보길래 이런 말을 당당히 합니까? 윤석열은 내로남불도 엄청나죠.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70군데씩 압수수색하면서 탈탈 털었던 게 윤석열 후보입니다. 근데 김건희가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쓴 건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말고도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장모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최근에도 공수처가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미친 사람들 아니냐 공수처장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수처가 고발사주권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발사주란 게 뭡니까? 그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파일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준성 검사도 조사를 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랑 연락을 했는지. 그럼 손준성 검사의 통신기록을 조회를 하고 김웅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뭐 최소한 그 둘은 했을 거 아닙니까? 통신기록 조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 중에 윤석열 후보도 있고 김건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신기록 조회 대상이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자기를 통신기록 했다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 구속수사 해야 된다 이렇게 승질을 냈는데 엄청난 내로남불이죠. 이게 내로남불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할 때 국정감사에 나와서 통신기록 조회는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기록 조회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판사들 사찰한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랑 김건희가 통신기록 조회 대상자가 됐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엄밀히 말하면 고발사주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실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나는 고발사주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처지에 이게 무슨 적반하장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내로남불하는 게 누가 나를 공격하는 건 못 참는다. 내가 국민을 공격하는 건 괜찮지만 나를 공격하는 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해도 국민이 속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거짓말을 이렇게 못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야, 나 저번에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을 바꾼 건데 말 바꿨다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당당하게 내로남불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렇다는데 뭐 그런 줄 알겠지. 이렇게 국민을 얕보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자면 윤석열 후보가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로 보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국민도 없죠. 나라를 지켜야 자주적인 독립국가에 국민이 있을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국민을 보호해주고 막 이렇게 하기는커녕 국민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너는 일이나 해라. 자유도 모르는 게 나 건들지 마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후보가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냐라고 한 말은 나라의 자주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에 복종해라 하는 전체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종합하면 파시즘이에요. 이거는 파시스트 기질이 있죠. 이런 사람이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판이 윤틀러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좀 볼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개혁을 불가능한 걸 한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기본소득이나 국토보유세도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내세운 대표적인 자기 정책과 공약인데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실용주의다, 현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다. 예로 하나 들게 대장동 사태가 터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한참 공격받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 개발이익 환수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싶었는데 조선일보가 사회주의적이라고 색깔론 공격을 할까봐 못했다. 이랬어요. 종합하면 어떤 뜻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원래 개발이익 환수제를 공약으로 내걸 생각이 없었다. 대장동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겠죠. 그런데 대장동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방이 막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방에서 어떤 전환점이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국민들이 나선 거예요. 국민들이 나서서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힘당 게이트지 않냐 라고 국힘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세해졌어요. 그걸 보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그제서야 꺼낸 겁니다. 야, 내가 사실 이걸 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만약에 조선일보의 공격이 거세서 국민들의 여론보다 조선일보식의 이 이재명 후보 공격이 더 힘이 셌으면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하겠다고 말을 못했을 수도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개발이익 환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국힘당이 애초에 아니 왜 대장동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 못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후보의 비리 논란 이런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애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 말대로 색깔론 공격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색깔론 공격은 도덕성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념적인 문제인 거죠. 따지고 보면. 비리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도덕성에 타격을 입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해서 돌파하면 돼요. 사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적폐 세력들의 색깔론 공격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론 공격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개혁을 못 합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색깔론을 반드시 뚫어야만 돼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꺼린 거예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색깔론 공세를 뚫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 개혁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그냥 업무 지시 하나 내리면 개혁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적폐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어떻게 할 때 되냐? 국민이 분출할 때 실현이 됩니다.
국민이 분출할 때 여기에 정치 지도자가 결합되면 폭발력이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가진 인식은 내가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 적폐와 싸우는 개혁 진영의 대표 장수로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치, 이런 지도자의 위치를 포기한 태도예요. 이재명 후보는 나는 기본소득을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가 크면 안 하겠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소득이 어때요? 이재명 후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찬성합니까? 적폐 세력들이 공격을 해요. 그 돈은 어디서 나냐?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적이다. 돈을 그냥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바꾸려고 합니다. 공격하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만약에 실현하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싸워서 여론을 설득해서 관철을 해내야 됩니다. 누구랑 함께?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 이렇게 있고 적폐들 사이에서 막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싸움에서 국민이 이겼어. 그러면 야, 기본소득 여론이 찬성 여론이 높으니까 하겠다 라고 이재명 후보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폐가 이겼다. 그러면 야, 기본소득 여론이 낮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자신의 태도는. 이거는 방관에다가 싸움에서 이기는 편에 서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기회주의예요. 나는 손해보는 건 없이 이기는 쪽에 투자를 하겠다. 약간 이런 자기 이익만 보면 되는 자기 이익 중심의 주식 투자자 같은 마음이에요. 어느 쪽에 투자하면 오를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탈모 관련해서 보험에 넣겠다 해가지고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런 건 다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좋죠.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하고 적폐의 저항이 거세면 포기해버리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도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고 인기만 좇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6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 한국 무역이 아주 잘 됐다 이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과제가 있지만 양극화가 심하다는 건 무역이 잘 되더라도 부자들이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서민들은 그러지 못해서 여전히 살기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내포해요. 그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이 잘 되었는데 서민들은 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한 거니까 칭찬 좀 해줘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건 뭡니까? 국민의 삶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국민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정부도 뭐 대책을 세운다,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다는 걸 알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국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무역이 잘 됐다는 거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 거기 때문에 우리 함께 희망을 품고 이겨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서민들은 살기 힘들지만 잘한 건 잘한 거니까 나 좀 칭찬해줘라. 이렇게 어떻게 차마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 중에 정말로 국민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력이에요. 참다운 지도자라면 국민이 맡겨준 일을 해내는 사업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걸 실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실력이 없으면 적폐에 맞서서 국민을 승리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거의 아는 게 없죠. 백치 아닙니까? 백치? 청약통장도 모르고 구직 어플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미. 또 윤석열 후보가 이한열 열사가 새겨져 있는 조형물을 보고서 이게 부마냐, 부마항쟁이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는 한 열흘 전에 7월 27일에 있었던 일인데 열흘 전인 7월 17일 제헌절이죠. 이때 윤석열 후보가 망월묘역에 가가지고 이한열 열사 묘에 가서 나도 뭐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질문이 들어오는 족족 이준석 당대표한테 마이크를 넘기질 않나.
TV조선이 개최한 포럼에 가서는 프롬프터에 대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분 3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1분 30초 하면은 뭐 시간이 짧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만약 방송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1분 30초만 있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10초도 아마 안 지났을 거거든요. 1분 30초면 숨 막히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연단에 나가면 머리가 새하얘져 가지고 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횡설수설하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차라리 횡설수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대단해요. 안녕하세요, 뭐 국힘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프롬프터가 안 나와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못합니까? 아니면 뭐 간단한 덕담을 하든가 티버지 조선에서 뭐 이번에 포럼을 뭐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덕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외교 자리 뭐 정상회담 같은 거 가면은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토론을 안 하고 싶어 하죠. 최근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지 뭐 토론을 하겠다고 하던데 뭐 국힘당 당내 경선 때도 토론하기 싫어가지고 손바닥에 임금왕자 쓰고 나오고 대통령이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다루긴 하죠. 하지만 사회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세세하게 아는 게 쉽지 않아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장관도 있고. 그런데 참모나 공무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적어도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런 방향에서 좀 하자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지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또 윤석열 후보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천하통장 모르는 거 아니냐, 모르는 게 분명한데 집이 없어서 천하통장을 안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하통장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하통장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막 버럭 화를 내잖아요. 내가 치매 환자냐 막 이러고 있고. 이러니까 노답인 거죠. 아는 게 없는데 생각도 없고 모른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알려고도 안 하고. 박근혜도 이렇다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최측근을 만들어가지고 국정농단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어요? 천공스승한테 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이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냐? 물론 윤석열만 한 사람은 없죠. 없겠죠 아마도. 그렇다고 실력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폭등시키지 않았습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충분히 잡는다, 자신 있다,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 정책을 28번 냈는데 폭등시켰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예요? 고의가 아니면 무능이죠. 근데 뭐 고의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능한 거죠. 코로나도 사태 초기에는 방역 잘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확진자가 폭증했죠. 코로나로 국민이 힘든데 확진자도 늘어나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도 무능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줄 거면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몇 달씩 논의해서 10만원, 20만원씩 주니까 쥐꼬리만큼 주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가장 힘든 소상공인 대책도 사실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를 줄여나가는 것도 사실 소상공인들을 희생시켜서 잡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더 힘들잖아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적인 조치를 해줘야죠. 그 출혈이 엄청나더라도 정부가 해줘야죠. 왜냐면 그 피해를 소상공인들이 그냥 보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정부가 빚을 지는 게 나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그런데 이 지원금도 찔끔찔끔 주니까 소상공인들이 뭐 대책 없이 막 쓰러지고 있죠. 한국이 방역 잘한다라고 하는데 소상공인 죽여서 얻은 결과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확진자도 우리 국민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잘 쓰고 백신 맞으라면 잘 왔고 이렇게 협조를 잘 해줬죠. 정부가 잘했다고 볼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실력이 있다는 평을 듣죠. 아는 것도 많아 보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약 이행률도 높고 그걸 그래서 홍보하느냐고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구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준 건 맞지만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통일을 예로 들면은 이재명 후보는
통일을 임기 내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일 공약을 꺼내질 않습니다. 통일이란 말도 안 해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현 불가능해도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지 지도자 아닙니까? 애초에 헌법에 있어요.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래서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사실은 다들 노력합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노력하지만 보수도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지 노력해요. 북한 붕괴시키려고 하고 북한이랑 적대하고 뭐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걸로 국민을 추동하고 국민과 함께 촛불국민의 힘으로 실현하는 거, 이게 지도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야 지금 정상회담 한번 한다고 통일 되겠냐, 통일 어차피 안 된다 바로, 그럼 나는 통일 추구하지 말아야겠다, 현실 가능성도 없는데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앞서서도 말했지만 기본소득이랑 국토보유세도 비슷한 거예요. 적폐들이나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많겠는데? 이거 하기 힘들겠는데? 못할 수도 있겠다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거죠. 공약을 내세웠다가도 반발에 부딪히면 공약 철회해버리고,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공약 안 내고, 이렇게 해서 하기 쉬운 것만 공약을 내면 공약 이행률이 높아도 아무리 높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실력 중에 하나로 청년 문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청렴한 건 도덕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력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는 깨끗해.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청렴한 건가요?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측근 관리도 못하고 국정 운영을 저렇게 하냐, 다 저 사람들 이용해 먹는구나,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돼서 억울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관료들 관리도 실력입니다. 대장동 보면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장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비리는 없어. 근데 일부 직원의 일탈은 있었어. 그거는 경기도지사의 책임이 맞죠. 그래서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개 더 이야기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실적 중에 계곡에 불법 시설물, 평상 이런 거죠. 이런 거 철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실현됐냐 보면 2019년 8월에 이재명 후보가 상인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약간 작정하고 난동을 부리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꼬치꼬치 캐묻고 자기 말 반복해서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 말 끊고 막 이랬어요. 화내고. 그러니까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상인이랑 대화를 해서 제압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막 이랬습니다. 저 얘기하지 말까요? 이러고 말을 안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정리해줬냐면 간담회에 참석했던 다른 상인들이 해줬습니다. 얘기 좀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 막 제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가 잘 끝났어요. 이게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상인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야, 시설물 철거 저거 하면 우리 매출이 떨어지는데, 아, 저 사람이 지금 총대 맺었네, 저 사람 편 들어가지고 우리 이걸 관철시켜야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재명 후보가 계곡 불법 시설물을 철거할 때 물론 강제적으로 뭐 해도 되지만 상인들의 동의 하에서 순조롭게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양심 있고 건전한 상인들인 거예요. 그분들 덕에 이재명 후보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도 야, 내가 계곡 시설물 철거 저거 했다 라고 하기보다 야,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이랑 했더니 할 수 있더라, 국민들이 이걸 해줬다 라고 해줘야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민중과 함께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기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겠다, 이런 식인 거죠. 계곡도 자기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태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뛰어나도 개인의 능력은 유한해요. 결국엔 개인의 능력만 믿고 나서면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적폐에 맞서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자세와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다음으로 의지와 배짱. 개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적폐 세력들이 분단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권력을 구축해서 국힘당, 검찰, 언론, 사법적폐 뭐 이렇게 각 사회 분야의 적폐 세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다운 지도자라면 적폐 세력의 공격을 뚫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정치 지도자를 자처한 사람들을 보면 적폐에 굴복해요. 사실 윤석열 후보는 적폐 자체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도자 논의에서 논 외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 적이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닌데, 그래도 살펴보면 적폐의 특징이 뭐냐, 미국에 아부굴종하고 친일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바로 그렇죠. 작년 11월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주한미 대사 대리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막 이러면서 한미동맹을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려고 쿼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입을 안 했어요. 왜냐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후보는 여기 가입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드 배치도 한국의 주권 사항이다, 중국이 뭐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싫어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중국도 중요 외교 대상국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오로지 미국 눈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 눈에 들고 미국의 눈에 들어야 되겠으니까 나라 망쳐먹으려고 하는 짓을 하는 거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다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려면 국군이 자위대랑 협력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미친 소리인 거죠. 이게 미친 소리인 거죠.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후쿠시마에 방사능 유출된 적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친일하는 거죠. 친미 친일 말고도 윤석열은 독재도 찬양합니다.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 뭐 이렇게 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화 운동은 폄훼를 해요. 민주화 운동이 뭐 주체 사상에 물들어서 한 거니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얘기죠. 왜냐면 독재 정권이 바로 저 논리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거예요.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5.18 학살 저지르고 했던 거 아닙니까? 4.3 학살 저지르고. 윤석열 후보가 그거랑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윤석열 후보는 군사 독재 세력의 후예다, 적폐 세력 그 자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폐 세력답게 정책도 기득권 옹호하고 대변하는 걸로 채워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해고하는 것도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게 한다더라 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적폐죠.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의지와 배짱을 갖고 맞서 뚫어나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도 미국과 적폐에 굴복하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훈련을 보면 압니다. 2020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굴복을 한 거죠. 입장 후퇴시킨 겁니다. 국내 사안을 봐도 그래요. 개혁 의지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0월 28일 그리고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연정을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한 번은 국힘당과의 연정을 검토하겠냐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낮겠지만 바람직하다. 나중에는 연정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솔직히 이 발언을 했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철회를 한 거지, 만약에 여론이 우호적이었어 봐요, 내 생각이 옳구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밀어붙였을 겁니다. 이게 앞에 말한 것처럼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나온 거죠. 표현이야 어떻든 연정이든 뭐 협치정부든 간에 국힘당이랑 할 수 있으면 같이 정부 운영할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개혁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협치정부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개혁정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연정은 자폭 버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해가지고 지지자들까지 등 돌리게 된 결정적인 폭탄이 연정이었어요. 연정은 적폐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폐에 완전히 타협하겠다는 거예요. 연정을 한 대상자를 어떻게 청산하겠습니까? 적당히 자리 나눠 갖고 적당히 이익 공유하고 우리 좋게 지내자라는 신호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과 적폐에 굴복하긴 마찬가지죠. 일단 뭐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뭐 지금도 종전선언 뭐 하고 싶어 하는데 2018년에 세 차례나 정상회담 하면서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 남북관계 계속 발전시켰으면 종전선언이 문제였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남북관계가 왜 안 됐습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고, 승인을 받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할 수 있냐, 야 금강산 관광가 대북제재가 아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대북제재 아니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어떻게 해요? 야,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해도 되냐고 미국의 허락을 받으러 다녔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적폐한테도 마찬가지로 굴복을 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사면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하려고 했다는데 통합 대상이 적폐입니까? 적폐와 통합해요? 적폐와 통합하기보다는 촛불 국민과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도 잘 안 됐죠. 그 검찰개혁 다음에 언론개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짜뉴스 처벌법을 민주당이 논의하다가 스스로 관뒀어요. 이러니까 진심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끝까지 이뤄낼 의지와 배짱을 가진 정치도자가 있냐 했을 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덕성과 품성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저열하죠. 일단 깨끗하지도 않고 막말과 폭언의 안하무인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인 장모해가지고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범죄 의혹이 10건이에요. 김건희만 해도 최근에 허위 이력이 문제가 돼서 김건희 본인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했으면 이게 인정한 거죠. 잘못을 했다.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뭐 이러고,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뭐 이러고, 윤석열 후보의 막말과 폭언은 장난 아니죠. 최근에 지지율이 밀리니까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뭐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를 뭐 확전적인 중범죄자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들 오히려 윤석열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수차한테도 막말을 했어요. 미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폭언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한테도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그것 좀 잘 알아보고 그러라고 막 화를 냈어요. 나중에 대국민 사과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고 막 화를 내요. 사실 이때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납작 엎드려야 할 때였어요. 아, 오해가 좀 있다 뭐 이러든지, 낮은 자세로 해명을 해야 될 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니까 어이가 없죠. 이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공격당하면 위협적으로 느낄수록 겁이 나니까 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찔리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과민 반응하는 거죠. 과잉 대응하고. 그런 게 드러났던 게 국힘당 당내 경선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유승민한테는 막 손가락으로 가슴을 막 밀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위협한 거죠, 위협. 홍준표한테도 어깨를 팍 치면서 그만해라 진짜 이러고. 당내 경선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대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아니,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까 경선 과정에서 당연히 뭐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윤석열 후보가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정신무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하고 날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쩍벌. 이 사람들이 다들 지적하잖아요. 쩍벌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공식 행사 때는 신경 쓰면 돼요. 그때만 잠깐 참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고 있는 거는 이건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안하무인이어서 그래요. 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쩍벌 좀 고치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 개는 180도까지 가능하다. 하루에 0.1cm씩 고치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앞에서 소개한 개사과 이것처럼 조롱한 거죠. 다음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이재명 후보가 5.18이 사회적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대학 가서 5.18을 알게 되면서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때 학생운동을 했던 건 아니에요. 삶을 바꿨으면 학생운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학생운동을 안 했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웹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는 학생운동에 뛰어들지 못해서 부끄러웠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변명을 하자면 나는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다. 여동생, 가족 얘기인 거죠. 가족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때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뭐 비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몽상가들이에요? 가족 생각도 안 하고 이기적이어서 대응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학생운동 안 한 게 부끄러운 나머지 자기를 변명하고 싶어서 다른 학생운동가들을 실용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인 사람들, 가족도 몰라보는 사람들로 만든 꼴이 됐어요. 이게 보수 적폐 세력들이 운동권 욕할 때 하는 전형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학생운동에 뛰어들지 않은 게 현실주의자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출세하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냥 출세하고 싶었던 거죠. 이 운동권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걸 버리는 과정이에요.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었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포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야, 이걸 포기 못했다. 부끄럽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후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시민운동을 했어요. 그건 그것대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윤석열처럼 뭐 대학생 때도 관심 없고 지금도 적폐짓을 하고 있으면은 야, 저놈들은 대학 때 남들 다 하는 학생운동 할 때도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술만 먹더니 지금도 저 모양 저 꼴이구나 하고 욕하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 마음의 빚을 갖고 후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학생운동에 나선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꼴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는 개인 이기주의자인데 양심은 있는 사람이다.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싶은데 양심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착한 이명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엔 비리가 없죠. 본인과 가족들이. 청렴결백한 게 참 장점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 품성에는 청렴결백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리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어떤 의리를 저버렸냐? 첫 번째로 촛불 국민과의 의리를 저버렸어요. 촛불 국민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뒤에 촛불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촛불 정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도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박근혜를 사면해서 촛불을 배신했다라는 비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남북 사이의 민족적인 의리도 저버렸어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북녘 동포들이 얼마나 환대를 해주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환영해주고 배려를 받아서 백두산에도 가고 심지어 10만 평양 시민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어요. 북에서 뭐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믿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서 실제로 연설 내용도 좋았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어떤 마음으로 북한을 만들어 왔는지,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 알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켰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평양 시민들이 우레와 같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들어와서 미국이 뭐라고 하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북한 국민을 향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의리를 저버림으로써 사실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나라에 참다운 지도자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다들 부족합니다. 진짜 참된 정치 지도자가 되기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개판인 거예요. 누굴 뽑아줘도 다 정치 지도자감이 아니니까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국민을 숭배하지도 않고 국민이 하자는 걸 의지와 배짱을 갖고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적폐에 굴복하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이 되면 뭐예요? 그 열매는 자본가들, 외국 자본들이 다 가져가고 서민들은 부동산 폭등하고 코로나 시국으로 다들 망해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요즘에는. 이런 걸 극복하려면 진짜 지도자, 참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쓰고 국민의 존경을 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적폐 세력의 방해를 뚫고 실력을 발휘해서 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승만 같은 독재자가 미국을 등에 업고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랑 싸우고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고 국민이 노동을 해가지고 경제 발전시키고 우리 경제도 박정희 전두환이 발전시켜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민중들이 발전시켰어요.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은 민중들이 발전시킨 경제를 착취한 거 아닙니까? 못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촛불 들고 적폐 세력들 청산하는 투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도 적폐 청산하자고 민주당에게 정권도 주고 총선에서 압승도 시켜주고 지방선거에서 다 몰아줬는데도 국민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참다운 국민의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참된 국민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국민이 절절히 염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오늘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